지금부터 우리금융과 함께하는 우리 꿈나무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5기 4차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은행 혁신기술 플랫폼부에 재직 중이신 김형균 멘토님께서 금융 디지털 기술과 직무 소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멘토링을 맡은 우리은행 김형균입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대식 때 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은행 혁신기술 플랫폼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계정계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블록체인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현재 최고의 관심사가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했던 업무를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5년부터 21년까지 우리은행의 계정계 개발, 그 중에서도 외환과 해외 송금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계정계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이 오고 가는 업무 시스템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우리은행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DID라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CBDC, STO 등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상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처음 소개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중앙에 특정 기관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보장해 주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분산 원장은 오른쪽 그림처럼 중앙기관이 필요 없이 거래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나누어 소유하고 신뢰도를 보장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은 데이터 구조가 블록이라는 데이터 단위들을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좀 앞선 설명 잘 들으셨는지 확인을 할 겸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에 소개됐던 연도가 제가 몇 년도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서울금융고등학교 박한울 학생님, 제일 먼저 답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2008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몇 년생이세요? 2006년, 7년, 8년생이시네요. 여러분들보다 나중에 탄생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답변을 맞춰주신 그 학생분께는 끝나고 나서 간단한 베스킨라빈스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퀴즈가 또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높은 보안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참여자들이 나누어서 소유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은 신뢰도를 의미하는데요. 무결성이 보장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시스템이 죽으면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다른 대부분의 시스템들과 다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부 참여자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그런 안정성을 또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확장성 측면에서도 자유로운 참여로 플랫폼을 구성하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은 매우 유용한 기술인데요. 제가 전에 담당했던 해외 송금 업무를 예로 들면 지금은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서 소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중개기관들이 없어져서 수수료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 은행의 처리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획기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송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발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은행도 거기 참여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고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 운영하는 동료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동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시는 것 같은 우리은행의 채용 직무나 이런 세부 업무 내용을 좀 유심 깊게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 중에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말 그대로 고객들의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보시는 3가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CBDC는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리고 저까지 저희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원화, 실제 돈이죠. 이 원화를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형태의 블록체인 토큰으로 발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필두로 여러 은행들이 이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TO는 토큰화된 증권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요즘엔 토큰 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탈중앙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ID 서비스는 탈중앙화 신원증명 서비스의 약자로서 신분증 그리고 증명서 같은 개인의 신원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DID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핸드폰에 다 받아서 사용하셨죠? 그런 형태의 모바일 증명서가 대부분 DID 서비스의 한 종류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표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런 서비스가 업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퀴즈를 중간에 또 하나 내드릴 건데요. 중간에 STO라는 서비스에 S가 혹시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인터넷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정태양 학생분이 제일 먼저 답변을 올려주셨는데 정답이 시큐리티입니다. 예, 두 번째 올려주신 미림 마이스터고의 이진현 학생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시큐리티는
그냥 보안 이런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증권이라는 의미도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ST 또는 STO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 정답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사진을 중간에 좀 주의 깊게 보질 못하고 퀴즈를 냈는데 센스 있게 사진을 보고 정답을 맞춰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블록체인과 디지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무를 정할 때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진로를 정할 때 막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막 출범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권, 특히 은행들에서 IT나 이런 디지털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때였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IT 분야를 가장 좀 필요로 하고 나중에 입사를 해서 가장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분야가 금융권 그리고 은행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IT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로를 정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앞두고 계실 때 이렇게 다양한 뉴스랑 사회 변화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진로를 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은행에 입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계 개발을 먼저 하다가 이제 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뉴스를 접하다 보니 국내의 블록체인 전망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전망이 담긴 기사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직무고 나중에 활용도가 큰데 아직 전문 인력이 많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따로 블록체인 기술도 공부하고 따로 교육도 받으면서 노력을 한 결과 현재는 업무를 바꿔서 블록체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 이 블록체인 직무에 필요한 스킬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신생 기술이고 또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융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개발 스킬도 필요하지만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인프라나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블록체인이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T 보안에 대한 기본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자서명이라든지 암호화, 복호화 기술 같은 IT 보안 기술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적인 스킬 외에도 비즈니스, 그러니까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좀 갖추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속한 금융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유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도 접목될 산업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상태에서 기술적인 스킬이 이제 충족이 된다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스킬적인 부분 외에 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세상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들어야 될 새로운 형태의 돈입니다. 그런 기술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안주하지 않는 그런 진취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인데 다양한 기술과 업무를 융합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받아들일 포용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블록체인뿐 아니라 여러 디지털 기술이 모두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여러 참여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참여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그런 태도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거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질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다양하게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균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금융 디지털 업무와 이에 관련된 역량과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멘토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멘토님, 개발자로서 은행 등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주로 어떤 곳에서 전망을 읽고 파악하시나요? 관련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요즘에는 정보를 접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편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에도 최신 트렌드나 기술을 설명하는 채널이나 그런 인터뷰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그런 유튜브 인터뷰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같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찾아보지 않으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 때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교내외에 여러 프로그램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현직자들 연결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사실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에서 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똑같이 보는 정보인데 이렇게 현직자 그리고 해당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하고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변을 마무리하면 굉장히 여러 채널이 있고 수단보다는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지랑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중요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방경호 학생이 블록체인이 은행권 말고 어떤 곳에서 사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나 모듈을 사용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그러니까 중계라고 하면 중간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나 주체를 없애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유통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유통이라고 하면 저희가 농수산물을 사거나 수산물을 살 때 그런 유통 과정을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래를 할 때도 사실 거래를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당근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 존재인지이잖아요.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많이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저작권이나 부동산 거래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언어나 모듈을 사용하나요? 라는 추가 질문이 있으신데요.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솔리디티라는 그 좀 스페셜리티한 언어가 있어요.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언어인데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 컨트랙트를 솔리디티 언어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정보는 뭐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그런 표준 설명서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언어라는 거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파이썬이나 자바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 주셨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바오 학생,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게 된 계기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온지 궁금합니다. 만약 더 좋은 기술을 만들면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는지 멘토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서 뭐 어떤 신기술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금 현실에 어떤 존재하는 부족함이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 이후에도 다양한 기술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존 기술과 결합이 된 새로운 형태의 발전된 기술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이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돼서 또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나온다든가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학생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또한 취약한 방식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양자 컴퓨터 기술 같은 게 개발이 되면 많은 변화가 또 생길 거예요. 기존 기술에. 그럼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그로 인해서 취약해지고 필요가 없어지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항상 기술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취약한 부분이 보완된 새로운 버전의 또 기술이 나올 거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재단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도 재단에서 계속 표준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좀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 기프티콘이 하나 남았죠. 네. 그래서 질문 주신 학생들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좀 선정해 주시면 기프티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금융권에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하기 위해서 정보를 질문 주신 원주금융회계고의 안서연 학생분께 마지막 남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서연 학생께 기프티콘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러면 혹시 추가적인 질문,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추가적인 질문 멘티분들 없으시면 저희 김영균 멘토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는 우리 FIS IT 공통부에 재직 중이신 윤준영 멘토님께서 생성형 AI와 파이썬 실습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윤준영이고요. 저는 이제 현재 소속은 우리금융지주로 파견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FIS라고 우리 금융의 이제 IT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FIS에서 2015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로 7월에 파견을 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4명의 이제
멋있는 분들이 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전데요. 저 이제 트로피 들고 있는 사람 전데, 이게 그 금융사들을 위한 그 생성형 AI 대회가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주최하는. 거기서 이제 뭐 신한은행, 현대카드, 국민카드, 뭐 코스콤 등 여러 금융사들이 와서 이제 생성형 AI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1등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트로피랑 뭐 메달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것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은행 가시면 이제 아직 대출을 받아보시지 않으셨겠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아보시면 이제 작성하시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들을 이제 그냥 문서로 하면 힘드니까 그 서류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분이 어떤 대출을 받고 어떤 신용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프로세스를 담당했거든요. 그리고 지주 감사 정보랑 그룹 통합 내교 관리 시스템을 담당했어요. 거기다 이제 현업들이 요청하는 요건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그런 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큐 토큰이라고 전 그룹사 임직원들이 이제 서로 힘내라고 칭찬하는 문화가 지금 기업 문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내라, 감사합니다, 이런 기업 문화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이제 업무를 개발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맡은 업무가 이제 시스템이 한 4개, 뭐 5개 정도 되는데 각 시스템마다 개발 환경이 상이하거든요. 뭐 자바, 오라클, 파이썬, 마리아DB, 뭐 C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이 다양하고 그 개발 환경이 다양하지만 이제 저희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개발 환경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은 금방 할 수 있는 환경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업들이 사용하실 때 이 시스템을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맞춰달라, 변경해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그분들의 이제 요건에 맞게 개발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를 취업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신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성형 AI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 AI의 차이점은 분류나 예측을 넘어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을 하는 것이 그 차이인데요. 혹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정지된 화면 아니죠? 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묻기가 쉬운데 사실 인공지능에서 지능이 어떤 무엇을 뜻하는지 참 분분한데요, 학회에서는. 그리고 기계 지능이 정말로 사람의 지능하고 보기에는 닮았지만 같은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재미없죠. 사실 개념 설명하는 거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할 때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텐데요.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 이 작동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딥러닝과 신경망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 있으실까요?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추첨을 하는데 퀴즈 맞추실 때 그분을 향해서 이제 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고 신경망은 인간 내의 뉴런 구조를 모방한 알고리즘으로 여러 층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라는 이제 용어 의미예요. 배워보신 적 있으실까요? 조금 배우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이제 주요 모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어로 질문이나 지시를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이제 생성형 AI 시스템은 트랜스포머라는 특수한 다층 및 다면 신경망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기타 적절한 출처에서 수집된 엄청난 양의 자연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챗 GPT. 네, 맞아요. 김용현 학생. 아,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GAN이라고 이미지 생성에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 있어요. 실제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분들 그 얼굴 나오는 화면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표정이어갖고 제가 조금 더 긴장이 되는데 한번 웃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VA는 사실 이 용어가 저도 어려운데 데이터의 확률적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이제 오토인 코더와 달리 입력 데이터를 잠재 공간의 확률 분포로 인코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 이제 어려운데 이 모델이 주로 쓰이는 데는 데이터 압축하고 이상 탐지, 생성 모델링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과 기술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까요? 배워보신 적 있으실까요? 용어에 대해서? 없으시죠? 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전이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입력된 데이터와 그에 대응하는 정답을 알려주고 문제, 정답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나 스팸 메일 탐지 또는 주택 가격 예측 같은 거를 할 때 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김혜영 학생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저 레이블이 정답이라는 뜻인데요. 정답이 없는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화, 차원 축소, 이상 탐지, 데이터 시각화, 추천 시스템 등에 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보상체계를 통한 최적의 행동학습을 하는데 쓰이는 기술이고요. 전이학습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데 적용할 때 쓰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성형 AI가 사용되는 이제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 GPT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어 처리인데요. 네.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제 얼굴은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 혹시 해보셨나요? 챗 GPT 말고,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해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 학생, 김용현 학생,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실 요즘에 챗 GPT가 잘 돼 있어갖고, GPT 내에서도 이미지 되시는 거 보셨어요? 네, 맞아요.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작곡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작곡대회가 있는데,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AI를 통해서 만든 그 작곡을 제출을 했는데, 벌써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생성형 AI를 통해 갖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생성도 해줘갖고, 저희 딥페이크 기술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비디오 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트럼프나 뭐 바이든
이런 거 선거 영상 본 적 있으세요? 약간 웃기게 만든 거? 아, 네. 안소영 학생,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고. 생성형 AI 장점은 저는 클로드랑 그다음에 챗 GPT를 쓰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한 달에 이제 합쳐서 6년 정도 내면서 쓰고 있는데 좋은 점이 일할 때나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쿼리 튜닝할 때나 뭐 개발할 때 그 기본적인 구조, 틀 짜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도움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어떤 거에 도움 됐는지 간략하게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저도 회사에서 발표 준비할 때 글 많이 쓰죠.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챗 GPT가 이게 만능은 아니어가지고 가짜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고 틀린 정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발표 준비할 때도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대처가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먼 것 같고 비서 역할로서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챗 GPT한테 생성형 AI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이미지화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제가 보이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GPT도 아직까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나 봐요. 약간 추상적으로 이미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발전이 예상이 되고 많은 사업 분야로도 확산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도 많고 현재는 이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셔갖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상암에요? 안 오셨어요? 그때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개념 설명은 지루하고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다 그런 거 교양 때 배웠다고 실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는 실습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퀴즈가 중간중간 나가니까 집중해 주세요. 혹시 챗 GPT API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요약하거나 뭐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해보셨어요, 김용민 학생? 어떤 거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간략하게 어떤 API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PI 할 때 개발해서 하신 거예요? 파이썬으로 개발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번에 이제 비슷하게 할 텐데 이제 자료 보시면 안녕하세요, 윤준영 멘토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번 강의 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 실습을 통해 더 많은 생성형 AI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세요. 이제 이 문장을 요약하고 그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인지 추출하는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많이 해보셨네요. 근데 이거 할 때 개발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적어놓고 요청을 하신 걸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습하실 때 잘 아시는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고 오픈 AI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 URL에 들어가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 API 시크릿 키를 생성한 다음에 그 API 사용할 때 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가 없으면 하기 쉽지 않은데 하신 분들은 부모님 신용카드를 빌리신 건지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보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토큰 들어보셨나요? 네.
이 API를 사용할 때 토큰이 무조건 필요한데요, 개념이. 토큰은 이제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인데, 그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맥스 토큰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설정한 부분에 따라서 그 이제 요약된 글이나 그 대답을 얼마큼 받아올 수 있는지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도 달라지거든요. 네. 자, 이 파이썬 소스 코드 잘 보셨을까요? 이렇게 작성해 보신 분 계실까요? 작성해 보신 분 손 한번 제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아, 김용영 학생. 아, 좋은 거 들어가겠어요, 김용영 학생한테.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제 임포트해서 오픈AI. 아, 맞아. 파이썬인데 파이썬 이번에 장고 하는 게 그 무료 버전이 막혀가지고. 아시나요?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 못하고 30일 프로페셔널 버전인가? 그것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시스 보여줄 때 장고 프레임워크로 해갖고 외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파이썬 코드로만 실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라이즈 텍스트 함수를 하고 GPT 3.5 터보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보시면 URL helpful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GPT 이제 성격을 정하고 제가 프롬프트를 이제 아까 했던 텍스트에 넣어서 이제 맥스 토큰이 20개, 약 20자에서 40자 정도를 대답을 받을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만 받고 그 다음에 창의성 정도는 0.5로 해갖고 딱 중간 정도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리턴을 할 때 리스폰스 객체 받아가지고 저 초이스에 0 있잖아요. 보이실까요? 저 초이스가 이제 리스트인데 인덱스 0인 인단만 제가 불러오는 건데 나중에 실습하실 때 0도 넣어놓고 1도 넣어놓고 해가지고 어떤 값들을 받아오는지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핵심 단어를 추출해달라는 이제 그 함수도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똑같이 GPT 3.5 터보 버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맥스 토큰을 핵심 단어 갖고 좀 많이 해가지고 50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창의성 동일하게 0.5로 설정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녕하세요 이 문장을 요약하고 여기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그걸 이제 오픈 AI를 통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파이썬이 함경 변수가 윈도우에 제대로 안 돼 있었던지 파이썬 명령어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제 파이썬 런처라고 py 명령어 치면은 잘 되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아, 네. 안소영 학생분 잘 반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파이썬이 명령어 안 됐을 때 이제 py라면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AI 테스트라는 파이썬 박하늘 학생 어머니 오셨네요.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가면 이 명령어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퀴즈인데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퀴즈입니다, 퀴즈. 아까 GPT 3.5 터보 버전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GPT가 요약을 하고 어떤 단어를 핵심 단어로 추출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은데 제가 올리브영 10,000원짜리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 10,000원짜리예요. 그냥 막 내뱉어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게 정답을 맞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기발한 대답을 하신 분한테 제가 10,0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거 해보셨다고 하신 분들 어떻게 나왔죠, 보통요? 저 아까 제가
안녕하세요. 윤준영 멘토입니다. 이 문장을 GPT 3.5 버전을 이용해가지고 요약하고 핵심 단어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text.py라는 아까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GPT한테 이거를 요약해, 그 다음에 추출해 시켰어요. 어떻게 GPT가 반응을 했을까요? 네, 코드는 이렇거든요. 요약 코드는 이렇게. 그 다음 핵심 단어 추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없으신가요? 한규민 학생은 정지하면 아니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규민 학생. 한규민 학생. 저 멈춘 이미지 넣은 것 같은데. 모르시겠네요? 우선 그냥 넘어갈게요. 윤준영. 저 윤준영이에요, 윤준영. 김지호 학생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에러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오픈 AI 라이브러리 깔았을 때 1.0 이상 버전이었는데 아까의 그 소스는 여기서 이제 오픈 AI.chat completion.create 이 함수가 오픈 AI 라이브러리 1.0 이상에서는 사용이 안 된대요. 저 영어 보이실까요? You try to access open AI chat completion but this is no longer support. 네,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 GitHub에 있는 그 문서를 참조해라. 또는 대체로 you can fit your installation to the old version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드 버전을 한번 설치해 봤어요. 0.28로 설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GPT가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그 요약을 한 게. 단어도 그렇고, 멘토 비대면 뭐, 그냥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글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GPT가. 그래서, GPT 3.5니까 이해를 못했구나 해서,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오픈AI 라이브러리 1.0 이상일 때는 저 함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이거 함수가 제대로 안 된다, 바꿔달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면 이상에선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버전으로 코드를 주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잘못된 함수로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GPT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짜 틀린 정보를 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GPT는 안 되겠고 아까 그 GitHub에 있는 오픈AI 문서를 보자 해서 그 문서에 있는 저 함수를 사용해갖고 다시 코드를 작성해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맥스 토큰도 좀 200개나 줘가지고 요약본을 이제 길게 받을 수 있게 코드를 짜고 모델은 GPT-4로 해가지고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을 통해서 요약을 잘 할 수 있게끔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요약, 핵심 단어 추출을 아까 똑같은 글자로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Summarize Text in Korean으로 되어 있잖아요. In Korean으로 안 하면은 요약을 할 때 영어로 요약을 해주더라고, GPT가. 답을 줄 때. 그래서 이렇게 In Korean을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문장을 이제 요청할 때 GPT-4는 매번 똑같이 답을 줄까요? 아니면 매번 다르게 답을 줄까요? 자, 퀴즈예요. 자, 반응 좀 보여주세요. 김버원이, 안서연님, 임지영님. 다들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처음에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또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만 다르나 해서 한 번 더 해봤더니 또 다르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다르게 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을 때 내용이 다르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업체분들을 이제 업체를 선택해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현재. 이미지 생성 정보 검색 동영상은 아직 없는데 이미지 생성 정보 검색은 GPT가 이제 해주고 있죠. 그리고 통합된 AI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LLM 같은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재 있는 언어 모델로 만드는 기는 쉽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만약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으면 회사 자체에 대해 LLM을 생성하는 게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 때문에 외부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막아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보안상의 이유로 막아놓습니다. 그 생성형 AI 토큰을 아까 토큰 코드 보시면 아는데 더 자세한 거는 그냥 코드를 주면 토큰을 20, 30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만큼의 이제 단어를 주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의응답 이제 마저 다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사전 질문으로 질문을 주신 학생이 있었는데 혹시 네.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사전 질문 받아본 게 없긴 한데. 못 보셨구나.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멘토님께 따로 전달 드려서 학생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혹시 지금 네, 혹시 시간이 사전 될까요? 질문 했던 학생 중에서 지금 질문하고 싶은 학생 채팅에 적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도 괜찮고요. 여러분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더 다양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사전 질문 4번 예시에서 한국어를 토큰화하면 2에서 5 토큰이라고 적으셨는데 왜 2개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4번이죠? 아까 실습해서 토큰에 해당하는 건가? 네, 이쪽에 마지막 부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모델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다른데 저 위에 보시면 영어 헬로 월드 이렇게 하듯이 안녕 또는 하세요 아니면 안녕 하세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에서 5개 대략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앙재현 학생 아하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님, 멘토님 강연 쭉 진행하시면서 좀 선물 어떤 친구에 줄지 좀 정하셨나요? 좀 제가 앞부분을 너무 길게 끌어가지고 실습이 원래 더 재밌는 거였었는데 네, 사실 퀴즈도 네. 준비했었는데 못하는 퀴즈가 거라. 있군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9달러도 써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네. 뒤에 더 알찬 네, 내용이 알찬 내용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AI 개발자가 되고 싶으실 때 아까처럼 API를 만들거나 알고리즘을 만들면 수학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API를 사용하는 그냥 뭐 그 정도의 수준의 개발자는 그냥 기본 정도 하는 개발자면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안서연 학생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GPT가 계속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학습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GPT가 예전에는 정확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 생성형 AI끼리 서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API끼리 그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학습을 하니까 말투나 이런 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채팅 한번 쭉 보시면서 학생들 질문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거라든지 답변을 잘해준 학생들 조금 골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저는 안서영 학생. 네, 안서연 학생. 네. 리액션이 가장 좋았어요. 네, 안서연 학생 축하합니다. 네,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유일하게 제 질문에 이제 퀴즈 중에 답변을 한 김지호 학생. 네, 김지우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명 골라야 되죠? 저희 8개 준비되어 있죠? 아, 다 안 골라도 되니까 아, 네. 네, 기억에 남는 학생분들만 골라주시면 될 그 것 같아요. 다음에 네. 제가 보는 화면에 열심히 밥 먹으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 배정우 학생. 네, 배정우 학생 축하드립니다. 식사하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오셨는데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박하늘 학생. 박하늘 학생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네네. 무표정으로 저를 긴장하게 만든 박경호 학생, 방경호 학생. 방경호 학생, 네, 방경호 학생도 축하드립니다. 네, 방금 언급해주신 학생분들께 상품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재미있는 강연으로 알차게 시간 채워주신 우리 멘토님과의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우리카드 정보보호부 인사파트에 재직 중이신 박성일 멘토님께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취업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연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켜진 거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보아라,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정보보호부에 근무하는 박성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까 정보보호부 채용 파트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인사팀에서 채용을 한 게 올해 1월 4일까지고요. 지금은 정보보호부에서 아쉽게도 정보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올해 2024년 1월 4일까지 저는 채용 업무, 인사 업무 하면서 네, 채용계의 황현희, 채용계의 김기열, 내지는 요즘에는 탤런트 오만석 닮았다고, 네, 자, 뭐 이렇게 닮았다는 사람이 많은지 그렇게 불렸던 열심히 인사하던, 채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 혹시 오만석, 황현희, 김기열 이런 사람들 잘 모르시면 네, 그런 사람 말고 저는 장동건 오신 줄 알았는데요. 이런 분 혹시 없으세요? 네, 저기 있는데 저거 기프티콘 있는데 장동건 1순위로 올리시는 분한테 기프티콘 드릴게요. 네, 안 나오나? 원빈도 괜찮은데 자 어쨌거나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제가 왜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소개해드렸냐면요. 오늘 10월 2일부터 이제는 청소년 여러분들 현금으로 용돈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안 쓰셔도 되고요. 청소년 카드 발급해 주세요. 네,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청소년 카드로 카드 긁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죠. 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전략 관련해서 마지막 멘토링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앞선 시간, 뭐 기술, 어려운 거, 블록체인, AI, 네, 그냥 가볍게 얘기 듣는 시간들. 이러면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신다는데 이분한테 취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저분이 과연 그럴 만한 분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구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를 약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네, 자, 일단 이름은 보신 대로 박성일이고요. 옆에 사진은요. 최근 업데이트된 갤럭시 AI가 제 사진을 넣었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도 AI 안다고 티 내려고 사진 넣어놨습니다. 자, 저는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응답하라 2002년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네, 보시는 회사 LGCNS라는 LG그룹 계열의 IT 회사에서 인사팀 채용 담당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7년 동안 채용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LG디스플레이라는 회사로 넘어가서 인사팀 신입 채용 파트장을 하면서 1년에 2,000명씩 신입사원 뽑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었고요. 특히 LG디스플레이는 고졸, 전졸, 기능직 사원들도 굉장히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 면접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면접을
고졸 예정자부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박사 학위 받을 예정자까지 계속해서 면접 봤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FIS로 넘어와서 인사팀에서 인사팀장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우리카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간 한 8,000명 정도는 채운 것 같아요. 적게 잡아서. 네, 면접 엄청나게 봤고요. 2달 동안 면접 본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 면접 보기 싫어서 면접관도 재미없어요. 네, 인사팀이 면접 안 들어가는 걸로 면접 프로세스를 아예 바꾸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풀로 풀어놓으면 5시간 27분 동안 얘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추가로 궁금하다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썼어. 들어는 봤나? 연애하듯 취업하라. 네, 궁극의 취업 비법서. 이 책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그 책을 2014년에 출간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 요즘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아. 네, 그래 유튜브를 할 걸. 네, 자 언젠가 기회 되면 할게요. 네, 지금은 안 해요. 직장인이라서. 자, 어쨌거나 여기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써놨으니까요. 궁금하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용 업무 이 정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면 여러분들한테 취업 잘하려면 이런 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 자격은 충분하겠죠?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취업을 잘하는 전략, 취업 전략을 말하기에 앞서서 최근 채용 트렌드, 최근 취업의 트렌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크게 2번 바뀌었어요. 제가 채용 업무를 시작하기 전후로. 자, 멀리는요, 아주 먼 얘기야. 조선시대까지는 아니고요. 98년에 IMF 경제위기 때 우리나라의 채용 트렌드, 사회가 한번 격변했고요. 또 하나, 2번째, 이건 퀴즈. 네,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격변했던 그 일!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분. 그렇죠. 코로나19 때 이후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고요. 여러분들 다니시는 학교도 많이 변화했었을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채용 트렌드가 한번 크게 바뀌었어요. 그 트렌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죠. 네, 이전까지는 대규모 공채를 위주로 신입사원을 뽑았다면 지금은 수시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뽑는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기회가 줄었어요. 취업하기 힘들어요. 불면소리 많이 하는데요. 걱정 하덜덜 마세요. 네, 공채를 뽑든 수시로 뽑든 누가 취업하는 줄 아세요? 취업 준비 잘하는 사람이 취업합니다. 어떻게 준비 잘하면 되냐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자, 2번째는요. 채용 규모가 축소됩니다. 아우 불쌍해라. 네, 자, 근데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2002년부터 채용을 시작했잖아요. 네, 21년 동안 채용했는데, 21년간 올해 취업문 활짝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매년 취업문은 줄어들어. 그런데요, 취업할 사람은 다 해요. 그게 누구냐고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는 취업이라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네. 자. 마지막 3번째는 그렇죠. 언택트 채용이죠. 지금 우리가 화면 보고 있죠. 네, 저도 코로나19 이후로 오프라인 강의는 수시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죠. 채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면접이라는 절차가 도입되고요. 또는 비대면 면접 절차도 도입됐죠. 그래서 사회상에 맞게 채용 프로세스도, 채용 트렌드도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죽어도 어떻게 뽑아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4가지 원칙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취업 전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죠. 사실 원문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네, 100이면 100 다 이긴다가 아니고요.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하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의 뭐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취업을 잘하려면요, 아니면 나아가서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의 희망대로 살게 돼요. 부모님의 희망,
네, 선생님의 희망대로 살게 돼요. 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여쭤보면 다 네이버요, 카카오요, 구글이요, 삼성이요, LG요. 좋은 회사들 얘기하실걸요?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봐요. 왜요? 왜일까요? 아직은 여러분들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그냥 회사 이름은 떠오르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예, 이유는 딱 그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니까요. 돈 많이 주니까요. 대기업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예, 그 정도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목표 설정과 관련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네, 하버드 MBA,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1979년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한 목표가 있느냐, 그걸 또 목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느냐, 예,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84%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13%가 있는데 머릿속에만 있어요. 라고 했고요. 3%가요. 저는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10년 뒤에 연봉이 얼마인지를 봤어요. 그 차이 중요하죠. 네. 자, 10년 뒤에 봤더니요. 이거 왜 안 넘어가나? 네. 자, 13%가, 아까 13%가 뭐였죠? 목표는 있는데 기록은 안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요. 네, 84%보다 목표 없는데요? 라고 했던 사람들보다 연봉 2배. 네, 좋습니다. 목표 머릿속에만 있어도 2배. 네, 자, 그럼 더 궁금한 거 있죠? 아까 3%. 네, 이분들은 84 더하기 13, 97%보다 연봉 10배. 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10년 뒤에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목표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대학생들을 매주 만나는 멘토링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첫 시간에 항상 물어봅니다. 목표가 있어요? 예, 그럼 회사 이름 보통 얘기해요? 대기업들. 근데 왜요? 아까 질문했잖아요. 예,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좋은 회사 가고 싶은 거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머릿속에 있는데 써놓진 않아도 연봉 2배. 예, 그것도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냥 가고 싶은 회사 이름만 적어보세요. 쭉! 그거 종이 한 장에다 써놔도 왠지 뿌듯할걸요?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그것만 해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걸음 될 수 있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여기는 디지털 멘토링이니까 대부분 개발자가 되고 싶겠지만 내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개발자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갈 건지 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봐도 내 훌륭한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 설정하는 방법, 목표 설정을 잘하기 위해서요. 제가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가면 심리검사, 성인도 할 수 있고 대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20분, 30분짜리 각종 심리검사들 많거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건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거 보시면서 목표 설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크넷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회원가입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진로 담당 선생님들을 뵙고 내지는 우리 부모님이랑 참 얘기 안 하는데요. 예, 부모님과 내가 가고 싶은 회사들 이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써놓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제 아들의 멘토가 못 될까요? 자, 좋습니다. 자, 제일 어려워요. 그쵸? 네. 자, 두 번째 취업 전략입니다. 목표 이후에 제가 아까 취업 누가 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많이 뽑건 적게 뽑건 트렌드가 바뀌건 안 바뀌건 본질은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네, 준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안 넘어가요. 네, 속상해요. 네, 자, 경쟁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네, 회사에서 욕심낼 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뽑힐 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한 명만 뽑으면 어때요? 내가 한 명이 되면 되지. 네, 누구든 내가 뽑힐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 친구 이런 사람 뽑아. 네, 회사에서 여러분들 모든 걸 고루 갖춘 사람, 완벽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네,
학력 좋고요. 스펙 좋고요. 잘생기고 이쁘고 말 잘해. 성격도 좋아. 인사 잘해. 집에도 안 가. 맨날 밤새. 불평도 안 해. 주말에도 나와. 이런 사람만 골라 뽑지 않아요. 우리 회사 잘 몰라. 근데 시키면 할 것 같아. 심지어 애가 재미있어. 예, 이런 사람 뽑아요. 면접관들은요. 얘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 뽑아요. 완벽한 사람 안 뽑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 그걸 제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 갖추시면 돼요. 그거 예시지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경쟁력을 갖춘 사람, 갖추지 않은 사람의 면접 때 대답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예, 이름도 벌써 실패남이야. 실패했어. 네. 면접한테 물어봅니다. 실패남 씨, 왜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할 말이 없어. 준비 안 했거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어 보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없어 보여.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짜증나. 회사가 배우는데요? 일하는데요. 안 뽑아. 제일 싫어. 자, 경쟁력을 갖춘 사람, 퍼스널 브랜딩이 있는 사람의 면접 대답을 보세요. 달라요. 이름도 성공남이야. 성공했어. 성공남 씨, 왜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다르잖아요. 봐봐요. 저희 꿈은 최고의 개발자를 목표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개발 관련한 학습을 열심히 했고요.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요. 예, 개발 관련한 서적을 10권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구독하면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노력했고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발자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많이 알아봤고요. IT 업계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자신문을 꿀꿀하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듯 준비된 개발자입니다. 뽑아! 네, 이 사람의 경쟁력은 준비된 인재라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이런 준비를 갖춘 사람 우리가 안 뽑을 수 있을까요? 옆에 준비 안 된 사람이랑 확 차이 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소개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거거든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네, 제가 취업할 때 2002년에 퍼스널 브랜딩이 딱 이거였어요. 준비된 인재. 잘생겨서 뽑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런 준비된 인재 말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퍼스널 브랜딩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참조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딱 이거 보면 이런 사람 뽑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준비된 인재 뽑고 싶죠. 네,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도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도 뽑고 싶을 거예요. 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 잘하는 얼리버드 어때요? 오, 좋은데? 신박한데? 근데 여러분들 새벽 5시에 안 일어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말로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셔야겠죠. 그럼 뽑고 싶어질 거예요. 노력하시면 돼요.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가르치는 대로 바로 흡수하는 인간 스폰지. 저 가르치고 싶을 것 같아요. 너 내일부터 일 배워. 가르쳐 줄게. 네. 자, 1년에 책 100권 읽는 독서왕. 야, 이런 사람 훌륭하죠. 예, 우리 이런 사람 돼보는 거 어때요? 자, 개선에 목마른 천상 개발자. 야, 무슨 앱이든 무슨 프로그램이든 다 개선하고 싶어. 네. 실제로 개선해보면 어때요? 개선자가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회사에서 싫어하겠어요? 안 뽑아가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세요.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은 뭘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왜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쭉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이게 취업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송 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야, 이 시 쓴 사람 시인 이름! 세 번째 퀴즈! 그럼 이 시 제목! 김춘수의 제목 여기 있어요. 여기 단어 있는데. 예. 한 글자인데. 자. 꽃 마스터. 예, 그래요. 힌트 안 드려도 잘 맞추네. 자, 김춘수의 꽃입니다. 자, 이게 뭐죠? 어떤 존재는 그걸 불러줄 때,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요. 목표를 세우고 경쟁력을 갖췄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나만의 스토리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2011년에 취업 관련 기사인데요. 네, 작은 글자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빨간 주실 부분이 뭐냐면 최근 채용 시 실무 능력, 나만의 스토리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로 떠오르면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 2011년 기사인데요. 웃기게도 이거 2024년 트렌드에도 똑같은 얘기 나와요. 자,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를 갖춘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퍼스널 브랜딩, 경쟁력을 갖추셨다면 그걸 나중에 지원하실 때 입사지원서상에 표현해 주세요. 멋지게. 자, 그 표현하는 예시를 뒤에 2장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뽑고 싶은지 보세요. 여러분들 입사지원서에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 사회 경험 이런 란이 있어요. 이런 란에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인턴 했어요. 카페 알바 했어요. 롯데리아에서 알바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실습했어요. 인턴 했어요. 네, 했다라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무 능력, 나만의 스토리,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인정받느냐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래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토레의 망치로 뒷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느낄 거예요. 충격과 공포입니다.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들 이거 보지 마세요. 눈 가려 빨리. 자, 좋습니다. 자, 입사지원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어때요? 입사지원서를 위에처럼 쓴 사람과 아래처럼 쓴 사람 누구 불러다 면접 보고 싶어요? 그쵸? 네, 웃는 사람 있어요. 네, 2번 좋습니다. 네, 다르죠? 아랫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잘했는지 스토리로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위에처럼 칸 채우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충격과 공포 2탄. 취미, 특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취미, 축구, 특기, 사진. 자, 안물, 안궁. 뭐 물어보지? 면접관도 당황스러워. 자, 여러분들은 칸 있으니까 그냥 썼지. 자, 누구 뽑고 싶은지 또 봐요. 아래 충격과 공포 나갑니다. 어머. 네.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표현해줬죠.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죠. 누구 뽑고 싶어요? 누구 불러다 면접 보고 싶어요? 2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입사 지원할 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김춘수의 꽃 시를 인용한 거예요. 표현해 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입사 전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해지고 이 사람 불러다 면접 보고 싶다, 이 사람 뽑고 싶다 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3번째였고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요? 남들보다 좋은 데 취업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만큼 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하기 바래. 이건 뭐예요? 도둑놈 심보야.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럼 남들보다 더 노력하시면 돼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데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력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잡코리아 사람인 취업 정보 얻으시고요. 취업지도 선생님 찾아가 보시고요. 네, 취업한 선배들 찾아가 보시고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취업은 인터넷 클릭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뛰는 거다라고 하는 자세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좋은 데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취업 성공 요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4가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4번째 문제 나갑니다. 취업 성공 요인 첫 번째는 그렇죠, 목표였죠. 자, 2번째는 경쟁력이었어요. 3번째는 스토리였고요. 마지막 4번째가 뭐였죠? 네, 앞에 거 까먹었을까봐. 네, 앞에 거 까먹었을까봐. 네, 노력. 좋습니다. 까먹었을까봐 4번째 문제로 낸 게 아니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노력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문제를 드렸어요. 자, 목표를 가져보시고요. 한번 써봐요. 2번째, 나만의 강점, 차별화된 포인트,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은 뭘지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쌓아가세요. 여러분들 아직 퍼스널 브랜딩 없을 거예요. 강점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난 쓰레기인가? 좌절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야, 젊은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강점을 만들어 가시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만드시면 돼요. 발견하시는 거고요. 그걸 나중에 취업할 때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잘 표현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시라라고 하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노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자성 예언,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의 꿈은 뭐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노력할 거다라고 하는 리스트,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목표, 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네, 자, 피그마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네, 조각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 사람이 돼서 내 곁으로 오죠. 네,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꿈을 이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찾고 꿈을 이룰 때까지 이런 자성 예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끝까지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 혹시 질문 같은 거 하실 분? 네. 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강연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자유롭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멘토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노력입니다. 사실은 모두 취업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진 않거든요. 저도 고백을 하면요. 저도 뭐 별 목표 없었어요. 네, 그냥 취업할 때 돼서 취업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때그때 닥쳐서 해서 취업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취업할 수 있어요. 근데 취업해 보니 이런 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는데요. 예, 조금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노력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안서연 학생 최근에도 면접을 다녀왔지만 어려웠어요. 어렵죠. 경험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느 정도의 길이가 좋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길이. 네, 답변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충분히 답변하시면 돼요. 근데 길게 하면 지루할까 봐. 그쵸? 네, 근데 답변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요. 자, 제가 중요한 스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취업에 있어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요. 2갈식입니다. 자, 2갈식이 뭐죠? 결론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네, 자, 어떠한 분이었나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상세히 말씀드리면. 네, 자,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짜동동 이 지원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 뒷이야기는 조금 길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게 명확하게 일단 면접관의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길이가 길고 짧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길이가 너무 길면 거기까지 들었고요 라고 면접관이 끊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답변 해주실 수 있는 것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기 집에 안 가. 네. 집이 멀어서 죄송해요. 네. 자. 다들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네.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앞길이 막막한 걸. 네. 자, 제가 멘토들이 취업을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취업을 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회사 가면 승진해야 돼.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예, 제가 대학교 후배들 만나서,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에 오니까 될 것 같지 뭐든지? 안 돼? 네. 자, 끝이 아니거든요. 예, 끝이 없어요. 예, 저도 사실 따지면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인데, 네, 끝이 없어요. 네. 자, 근데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취업 과정에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요. 특히 한 번쯤 떨어져 보면, 서류 탈락해 보면, 면접 탈락해 보면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 쓰레기인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쓰레기라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적합한 지원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네, 모든 취업준비생은 자기가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부모님은 내가 자식한테 잘 못해준다고 생각해요. 모든 직장인은 내가 회사에 성과를 잘 못 낸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 비하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성예언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로 자신감을 키우셔야 돼요.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자존감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회사 많아요. 저도 몇 군데 붙었고 몇 군데 떨어졌거든요. 전 떨어지면 이랬어요. 안 가지 뭐 회사 많은데 뭐. 네. 면접 가서도요. 뭐 붙든 거 말든가 됐어. 뭐 딴 데 많아. 네. 자, 이런 건방진 자세로 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도 열심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면접 다녔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자신감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막 자신감이 올라가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2개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또 골라서 답변해주세요. 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멘탈이 너무 약해요. 네. 자, 멘탈 갑이 아니고 멘탈 을, 병, 정. 그렇습니다. 자, 면접 때 특히 떨려요. 그쵸? 네. 덜덜덜덜 떨립니다. 저도 면접 때 많이 떨었어요. 자, 면접 때 떠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제가요. 네, E 아니에요. MBTI I입니다. 내향형,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면접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자, 덜덜덜 떨면서 면접 봤어요. 근데 면접관은 알아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뭘 아느냐? 지원자를 다 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준비한 거 많은데 떨려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냐? 아니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냐? 구분해요. 그래서 떨면서 덜덜덜 대답하셔도 말 잘 못하셔도 아유 아는데 잘 못하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멘탈 약할 때 처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면접 들어가기 전에요. 면접실 똑똑하고 들어가기 전에 자, 진행자분한테, 인사 담당자분한테 양해를 구하시고요. 자, 우리 사람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 쫄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츠러들어요. 쫄아요. 네, 쫄아 있거든요. 어떡하지? 네, 몸을 쫙 피시면요. 마음도 이완됩니다. 자신감이 업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소리 지르면 좋거든요. 화이팅! 잘할 수 있다! 양궁 김재덕이 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네, 화이팅! 잘할 수 있다를 근데 면접실 앞에서는 못하겠죠? 그래서 화이팅 포즈만! 할 수 있다! 아니면 화장실 가서 화이팅!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안 떨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 나왔어요. 준비입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시험 공부 진짜 많이 했어. 그럼 다음날 아침 가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공부도 안 해.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좀 자신 있다. 네, 걱정 안 되거든요. 근데 시험 공부 내가 생각해 좀 덜 했어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돼? 초조하고 5장 안 했는데 5장 나오면 어떡하지? 아침에 5장 가서 보고 괜히 막 아침 본다고 들어와요? 나 어저께도 안 됐는데? 네, 자, 스스로 내가 나 준비 이만큼 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신감 뿜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뿜뿜해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정도면 자신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되는 겁니다. 준비 엄청 했으니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자세로 가시면요. 저절로 몸도 펴지고요. 긴장감도 조금 덜 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면접도 보면 볼수록 늘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 같은 기회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 면접도 실전 면접도 오늘 이 면접이 엄청나게 떨리지만 내일 다른 회사 볼 면접의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그나마 덜 떨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떨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우왕청심만 안 필요합니다. 네, 그냥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면접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멘토님과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답변 드릴까요? AI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 이거 32분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네, 제가 2002년부터 채용했으니까요. AI 면접이 이제 코로나 시대 한 3, 4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보지 않고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준비했어요. 자, 근데 그냥 이거 말씀드릴게요. AI 면접을 가지고 합불에 반영하는 회사는 100개 중에 4, 5개가 안 됩니다. 그냥 거의 다 참고예요. 네, 그렇게 이걸로 합불 반영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쌓이지도 않았고 신뢰도가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왜 하냐면요.
이제 이거 회사의 생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데, 네. 왜 AI 면접 합불에 반영도 안 하는데 이거 돈 들여서 하냐면 지원자들 힘들게, 네. 윗분들이 시켜서. 네. 요즘에 그런 거 있다는데 우리는 안 하나? 예, 도입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아직 믿을만 하진 않은데, 예, 그래도, 한번 예, 저희 이렇게 했습니다. 예, 미안해요. 괴롭혀서. 자, 그래서 아직은 학불에 반영 안 하니까, 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예, 이런 원리를 알려드리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경험 삼아 하는 거다. 이게 7단계인데 중간에 뭐 게임도 있고 그래요. 그냥 재밌게 하시면 돼요. 이걸로 안 떨어지니까 그냥 재밌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멘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뭐 발대식 때부터 이렇게 많이 뵙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뭐 회사에 일이 많아서, 예, 우리 카드 아까, 예, 뭐 정보 유출도 있고, 예, 정보부분도 정보 유출됐어. 자, 어쨌거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뵐 기회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유익한 얘기 많이 전하려고 바쁜 와중에 준비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데,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그래도 이 지루했던 내용이, 지루했던 이 짧은 시간이, 예, 손톱만치라도 도움이 되면 저로서는 큰 영광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취업 준비하셔서 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일 멘토님과의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